안녕하십니까. 2025 대입 중 수능 위주 전형의 키포인트를 설명하게 된 서울대진고등학교 교사이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상담센터의 파견교사로 재직 중인 안성환입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화면의 왼편에 보시면 요리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절차와 과정들과 재료들이 그림으로 보이시죠? 조금 더 정시라는 것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요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요리사의 실력도 중요하고 재료의 종류, 그리고 재료의 신선도, 조리의 순서까지도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맛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정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대부분은 수능 위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단지 여기서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위주라는 것이 보통 학생들이 점수가 좋으면 매우 유리할 것이다 라고만 특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지를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수능을 재료로 해서 석차를 산출하는 과정상에서 나오는 전형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따라서 점수 산출에서 활용되는 그런 재료로는 이미 수능 성적표에 기재가 되고 있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등급이라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 마치 조미료처럼 각 대학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끔 집어넣는 가산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능을 보게 되면 최고 표준 점수가 과목마다 나오게 되는데, 이 또한 재료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대학들에서는 백분위를 활용해서 탐구 영역에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점수 체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점수들이 모여서 하나의 수식에 들어가게 되고, 마치 그 수식이 그림에 보이는 저 깔때기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수능 환산점이라는 것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 환산점에 의해서 석차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점수라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점수가 반드시 정비례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능은 석차를 통해서 산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나는 무조건 수능이 더 유리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5 정시 전형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수능 위주 선발 인원 비율이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은 한마디로 정시에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뽑고요. 비수도권은 정시보다는 수시에서도 많은 인원을 뽑게 되는데, 괄호 안의 숫자는 24 전형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숫자는 25 정시 전형에서의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통상적으로 33.1% 정도 수준의 인원을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는 정시에서 약 10.6%의 인원을 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 수학이라든가 내지는 탐구 과목에서 필수 영역으로 지정을 해놓는 대학이 있었는데요. 이 대학들이 17개 대학들이 그 가운데서 필수 영역을 폐지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 지정이라는 것은 모집 단위별로 수능 응시 영역을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A 대학에서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한다 라고 할 때 모집 요강이나 시행계획을 살펴보시면 필수 응시 영역이라고 지정을 해놓는 대학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수학이나 탐구에서 필수 지정 영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A대학의 기계공학과는 수학 가운데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놓았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과목을 두 과목으로 필수 응시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해놓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25 전형에서 선택 과목 지정 폐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필수적으로 지정해 놓았던 응시 영역을 풀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대학인가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수능 위주 전형에서 선택 과목을 지정 폐지를 한 대학은 총 17개 대학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부터 한양대와 한양대 에리카까지를 포함한 형태인데요. 이색적인 것은 제가 표 중간에 국민대와 숭실대, 연세대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다는 점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폐지를 했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집 단위를 전체를 풀지는 않았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모집 요강을 대학별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국민대, 숭실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즉 수능 위주에선 폐지를 했지만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전형 같은 경우, 예컨대 국민대, 숭실대는 교과 전형, 연세대는 교과와 종합 전형에선 여전히 필수 영역에 대한 자격 기준 제한이 존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폐지가 됐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저 대학은 폐지됐으니까 그냥 이 과목을 봐도 될 거야 라고 손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반드시 시행계획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선택 과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수학, 즉 미적과 기하 중에서 택 2를 하도록 하면서 탐구 가운데서는 과학 과목 두 과목을 필수로 지정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개수는 24년도 대입에서는 52개 교였다가 25년도에는 33개 교로 줄었는데요. 해당되는 필수 지정, 존치한 대학에 대해서 표로 설명해 놓았으니까 이 대학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선택 과목 지정 폐지가 수험생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선호하면서 점수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즉 꼼수는 없다. 개꿀이 흐르는 과목은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어와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 공통 영역이 75%를 차지하게 됩니다. 선택 영역은 2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 등급에 영향력을 주는 부분은 공통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공통 과목에서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결국 평상시 모의고사나 학력평가를 통해서 단순하게 등급을 생각하기보다 최대한 원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선택 과목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었던 학교 폭력에 대한 조치 사항의 반영 여부인데요. 이번 25 전형에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21개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형 가운데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자율적으로 반영했다라는 특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5 전형에서 정시 선발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느 전형에서 많이 뽑는가,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조금 더 많이 뽑는가는 학생들이 늘어난 정시 비율에 있어서 나는 수시보다 조금 더 정시를 준비할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될 텐데요. 왼쪽에 있는 표를 살펴보시면 저는 25 전형에서 교과와 종합, 논술, 실기, 기타, 즉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 파란색 부분은 수시 전형에서 뽑는 것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초록색은 정시 전형에서 뽑는 것인데 정시에서도 보면 수능과 실기 실적, 교과, 종합, 기타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서울 시내의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이 다 정시 가운데서 수능 위주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총 인원은 2152명입니다. 이 인원은 일반 전형, 즉 누구나 쓸 수 있는 수능 응시생이라면 지원 가능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옆에 박스로 된 표현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선발 인원을 비율로 볼 때와 인원으로 볼 때 시각적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로 정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정시 비율이 40% 정도를 뽑기 때문에 종합전형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 인원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주요 대학들에서의 교과 전형은 5,348명이고 종합 전형은 17,085명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의 수능 위주 전형은 2152명이라면 실제로 교과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종합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에서의 차이가 3천여 명이 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원수상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십까지도 도전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즉 인원으로 살펴보는 것과 비율로 살펴보는 것은 시각적 차이가 있음을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시를 선택한 재학생이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단 선발 인원 자체가 종합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뒤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있어서 자율시행이 어떤 뜻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감점의 폭을 결정한 대학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반영한 대학은 총 21개 대학이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가해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반성을 통해서 충분히 무언가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학생들에게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 감점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대학에서 설명한 단순 감점의 폭보다 어떤 존에서 이 감점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여기 감점이 크니까 영향력이 클 거야가 아니라 감점의 폭이 작더라도 점수대가 밀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영향력은 어떠한 감점 폭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 감점의 영향력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감점폭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가의 입시 결과를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내 점수를 산출해 봤을 때 어디가의 점수가 이 정도인데 여기서 감점이 된다라고 하면 그 합격자 선에서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시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미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산을 해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자율시행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능 위주 전형을 설명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가장 고난이도의 섹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 합이 높으면 그것이 유리해진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유리할 확률은 매우 높지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두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성적은 표준 점수가 A라는 학생이 403점, B라는 학생이 395점으로 8점 정도 B 학생이 뒤집니다. 표준 점수가 뒤지기 때문에 백분위도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A 학생의 국어와 수학과 탐구 영역의 백분위 합은 289.5점이었고 B 학생은 287점이라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학생이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 아까 말씀드렸죠. 요리사의 레시피에 따라서 환산점이 달라진다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박스를 한번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학은 국어와 수학과 영어와 탐구를 25, 20, 30, 25의 비율로 반영을 합니다. 제가 괄호 안에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써놓았던 점은 뭐냐면 23에서는 이렇게 반영을 하지만 22에서는 이렇게 뽑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수학은 30에서 20으로 줄은 것이고 영어는 20에서 30으로 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산출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 대학은 단순하게 더하는 게 아니라 영역당 최고 점수, 즉 최고 표준 점수로 나누어서 반영 비율을 곱하는 방식인데 여기다가 가산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지금 23에서의 정시 결과인데 23에서의 최고 표준 점수는 국어, 수학,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가 각각의 만점 표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산점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미적분하고 기하를 응시하면
학생 본인이 받은 점수의 10%를 가산해주고 과학 1 더하기 과학 1, 즉 과탐 두 과목이 원 조합으로 이루어지면 과탐 점수의 5%를 가산해주고 1과 2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면 10%를 가산해주는 레시피를 갖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에 403점과 395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중간 연산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에서의 환산점이 영역별로 몇 점이 나왔는가를 살펴봐 드리는 거고요. 수학과 탐구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산점이 있었죠. 해당되는 가산점의 그 총 득점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재미난 현상이 펼쳐집니다. 맨 오른편에 이 음식의 맛은 어땠을까요? A라는 학생의 성적표를 넣었을 때 맛은 998.95점입니다. B라는 학생의 맛은 1008.02점입니다. B는 합격했고 A는 불합격했습니다.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표준 점수나 백분위가 높으면 어느 정도 상관도가 있게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정시에서의 수능 전형이란 점수가 높은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반영식의 대학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점수가 나온다고 해서 정시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리스크를 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원서를 쓰는 과정은 사뭇 다르다. 따라서 재학생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정시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복잡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405점부터 395점까지의 학생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희 대교협 샘플 자료에서 405점을 받은 학생들이 전년도에 84명이 있었고요. 403점을 받은 학생이 117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재미난 건 이 레시피를 통해서 산출한 최종적인 수능 환산점의 분포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403점인데 상위 25%의 값은 1008.67점이고요. 하위 25%인 75%의 값은 999.76점입니다. 그러면 402점의 25%와 401점의 25%와 399점의 25% 정도를 가야 겨우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즉 표준 점수의 역전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험생은 절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에서의 효과적인 방법은 성적이 나온 뒤에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박스에 있는 것처럼 동일 표준 점수 동점자가 많은 구간인 경우에는 수능 환산점이 매우 촘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이 촘촘한 구간은 해마다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예측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전형이라는 점이죠. 게다가 학생들이 멘탈이 쭉 나가가지고 경쟁률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과도하게 떨어지는 학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해의 지원자의 심리 상황에 따라서도 입결이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정시다. 정시가 매우 좀 나에게 유리하다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좋은 수능 점수란 좋은 수능의 환산점과 같지 않다.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의 맛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상당히 복잡한 표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혼란을 야기했다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화면에 제시된 내용은 대교협 어디가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대학에서의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공개한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몇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산출 점수라고 하는 것에 복잡하게 생긴 소수점 둘째 자리가 보이시죠? 요 점수가 레시피를 통해서 산출한 최종적인 점수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재료를 써가지고 이런 점수가 나왔지? 라고 실제적으로 느낌이 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떤 걸 살펴보시면 되냐면 현재 대교협에서는 협력고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협력고에서
이 시스템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학교에 고교용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교는 협력고가 아니어서 고교용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대요 라고 하면 어디가 홈페이지에서 전문적인 대입 상담 선생님들한테 자신의 성적을 입력해서 자신의 유불리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상담이나 내지는 전화 상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통해서 꼭 본인의 어떤 환산점에서의 석차를 갖고 유불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QR을 마련해 놨으니까 해당되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성적 산출 전에 알 수 없는 전형이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하자. 준비하는 과정과 적용하는 과정이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학습의 태도가 필요하다. 완성도가 있다는 건 원점수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 희망대학에서의 컷 점수보다 산출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어떤 산출식의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주요 대학일수록 단순 점수 합이 매우 무의미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의예권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본인이 준비하는 과정과 적용하는 과정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영 비율이 높으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자,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를 준비하는 고2였을 때는 어떤 영역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는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점이 궁금할 텐데요. 한 가지 함정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A라는 대학은 하나로 된 피자를 4조각으로 나눈 거고요. B라고 하는 대학은 하나로 된 피자를 3조각으로 3등분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4분의 1이니까 25%고 3분의 1이니까 33%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봐도 25%보다는 33%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맞을까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4분의 1과 3분의 1이 어떤 게 더 큰 값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려면 직접적으로 3분의 1이 더 크다, 4분의 1이 더 크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산수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자, 제가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 영역의 반영 비율이 지금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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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비율이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만들기 위해선 소수점으로 다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0.3, 0.3, 0.3, 0.1이 되겠죠. 그런데 4개 영역이니까 곱하기 4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1.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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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가 되죠.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A라는 대학은 국어 1점이 1.2점으로 20% 증폭하게 되고 수학이나 영어도 마찬가지의 원리다라는 이야기고요. 세개 영역을 반영하는 B대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대 4대 2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1.2 대 1.2 대 0.6이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이 B라는 대학도 국어와 수학은 1점이 1.2점으로 20% 정도 순증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입니다. A대학과 B대학에서의 국어 영역은 결국 같은 값입니다. 수학 영역은 같은 값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반영 영역의 개수가 서로 달랐을 경우엔 영향력의 정도를 비율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특정 영역이 우수하면 정시가 유리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시는 매우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표가 사뭇 어렵겠지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자, 위에 있는 국어, 수학, 탐구 두 개의 표준 점수 합이 422점부터 350점대까지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402점에서 국어
과학표, 수학표, 영어 등급, 탐구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402점들의 학생들을 다 모았을 때 국어 평균, 수학 평균, 탐구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분위는 100분위의 각각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422점보다 390점의 학생이 점수가 더 낮고 350점의 학생이 점수가 더 낮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점수가 낮은 이유는 뭘까요? 만점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낮아지겠죠.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표준 점수표를 살펴보셨을 때 하락하는 속도가, 즉 점수가 떨어지는 속도가 영역마다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느리게 반영되는 부분이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쉽게 말해서 22 개편된 형태의 수능에서부터 28 전형이 나오기 전인 27 전형까지는 대체적으로 수학은 어떤 의미냐면 대학의 어떤 선호도에 따르는 그 등위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대학과 상위 대학과 중위 대학을 일단 수학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일단 해당되는 그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먼저 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미난 건 이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대비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것이지 지금 위에 있는 그 점수대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학 성적을 받을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390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예컨대 350점인 학생이 수학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134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350점의 국어와 영어와 탐구의 표준 점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390점의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학부를 좌우하는 것은 탐구와 국어와 영어라는 영역에서 좌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큰 대학의 덩어리를 썰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 덩어리 안에서 학부를 좌우하는 것은 국어와 탐구와 영어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학만 잘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지원할 수 있겠지만 학부를 좌우하기는 힘든 부분이 정시 전형의 특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영역 간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는 영역의 그 등급과 가장 못하는 영역의 등급이 2등급 차 이하가 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화면 돌려보시면 기억나실 텐데 정시에서 주요 대학들의 총 인원이 2만여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 1등급을 보세요. 22,571명입니다. 다 1등급입니다. 그럼 나머지 영역의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정시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알아본 내용이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걸 다 모아서 대비 전략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5가지 정도로 대비 전략을 세워놨는데요. 첫 번째, 모의평가와 학력평가는 등급보다 중요한 것이 원점수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재수생이 유입이 되는 수능에서보다 재학생만 보게 되는 학력평가는 선수층이 훨씬 옅기 때문에 낮은 원점수로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자기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등급에서 만족을 하기보다 원점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통상 지금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에 올라가서 3월달 모의평가를 학력평가죠. 학력평가를 재학생들끼리만 보게 될 텐데 실제 수능까지 가서 3월 달에 100분위 성적이나 등급 성적을 유지하려면 3월의 원점수보다 2문제씩은 평균적으로 더 맞으셔야 됩니다. 그 전략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완성도 있는 공부와 영역 간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아까 제가 정시 특징이 밸런스라고 설명드렸고 완성도 있는 공부는 수능은 석차까지 내봐야 알기 때문에 그 전에 공부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4번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원점수를 가지고서 공부하다 보면 크게 틀린 문제들이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아는데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아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실수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실수를 보완하기 위한 나만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의 약점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모르기는 하지만 맞을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르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것과 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분상 몇 번은 일단 제끼고 간다 라고 하는 전략들을 많이 쓰거든요. 일단 수능 문제는 접근해서 풀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의 목적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에 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선 EBS에서의 나만의 문제 만들기라고 하는 그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EBS 나만의 문제 만들기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4번이라면 5번, 성적표를 수령한 다음에는 쌤 어디가를 통해서 상담을 하거나 고교용 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석차를 통해서 본인의 유불리를 확인하시는 철저함이 매우 요구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025 대입을 준비하시는 고2 학생 여러분들의 희망대학에 대한 합격증이 받는 날까지 대교협은 항상 최선의 도움을 다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